네, 방금 소개받은 홍성우라고 합니다. 일단 장진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들 낯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장진광이라는 사람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게 제 전공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 아니라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다루는 거는 근대 미술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전쟁 이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활동했던, 저희가 흔히 월북 미술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미술 잡지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장진광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숙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숙청이 됐나 궁금해서 그걸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사 연구하시는, 이제 앞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장진광을 독립운동가라고 써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독립운동 행적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진광이 이 예난 지역에서 이제 항일운동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 미술을 어떻게 항일운동에 활용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57년에 크리스 마커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자 사진가입니다. 이 사람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거기를 방문해서 벽에 있는 한 만화를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합니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장진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진광이라는 사람은 1946년에 서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에 방문해서 신천지라는 이제 당시 이제 중도적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신천지랑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천지는 당시 이제 조선 독립동맹, 그러니까 연안에서 활동했던 독립동맹이랑,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항일유격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들과 집단 자담회를 개최해요. 근데 여기서 기자가 장진광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중국으로 왔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혁명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고, 일찍부터 운동에 참가해서 이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폭동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광저우 봉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이 장진광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장진광이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광의 나이가 이제 1908년에서 1912년생인데, 그의 아버지 나이로 추측을 해보면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유민원 정책이 있잖아요. 그 유민원 정책으로 이제 호놀룰루로 이제 떠나서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보탰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무렵에 이제 장진광의 아버지가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장진광의 어머니는 이제 호르머니께서 장진광을 데리고 상하이로 떠납니다. 근데 당시 상하이는 프랑스 이제 조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황포탄거리인데 이제 사실상 이쪽으로 아예 이주를 해버리게 돼요. 근데 이 당시 상하이가 어떤 도시냐라고 하면은 이제 프랑스족의 뭐 국제 공공조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도시였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망명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또 상하이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동방 공산주의 운동의 요람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은영, 이동희 이런 선생들이 많이 그쪽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죠. 당시 이제 의열단이 또 그때 상하이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어린 장진광이 이제 상하이로 가서 시작한 게 바로 의열단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의열단 활동을 제일 많이 회고했던 사람이 그 문학인 김학철입니다.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그래서 김학철이 당시 장진광이 의열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되게 생생하게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1926년에서 27년 사이에 이제 의열단 지도부들 있잖아요. 이제 김원봉이나 이랬던 지도부들이 이 의열단 활동, 그 청년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혈기가 왕성한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들이 이 젊은 청년 의열단원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더 군사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와중에 이제 국민당에서 이제 황포군관학교를 이제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서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황포군관학교가 있었던 곳이 이제 광저우입니다. 근데 이 광저우 지역에서는 이제 순원이 사망하고 나서 장제스가 이제 국민당의 사실상 총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제스가 문제가 항일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게 아니라 선안내 후양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부의 적이 공산당이다 하면서 공산당을 먼저 소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제스는 이제 국민당 내의 좌파 세력들 그리고 공산당 이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광저우 봉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1925년입니다. 이 1925년에는 당시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민당 좌파 그룹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소규모로 이제 폭동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잘 알려져 있는 아리랑의 김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27년이 되면 대규모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거기 이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약 200명 정도가 거기서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발표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진광, 바로 오른쪽이 무정, 그리고 양림, 김산, 최용건입니다. 그리고 장진광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상하이 이제 인근의 부둣가로 숨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상해 이제 프랑스 조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는 다시 의열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김학철이 이제 회고했던 거에 따르면은 국제 공공조계에서 미국인, 영국인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영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단독 테러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 체포가 돼서 나가사키 형무소로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년간 복역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지하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7월 7일에는 이제 루거우 차오 사건, 그러니까 저희는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죠. 이 노구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중국이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했던 일제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중일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 국민당 그리고 국민당과 같이 이제 연합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이제 중국을 도와서 우리가 항일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서 항일 운동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항일 활동이고 그것이 곧 한반도의 독립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이 젊었던 그 청년 의열단원들을 중국의 이제 중앙육군 군관학교로 이제 입교를 시킵니다. 이 중앙육군 군관학교는 이제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에 이제 분교가 있고 그 밖에 뭐 성자분교, 강릉분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진광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젊은 이제 생도들은 다 이제 성자분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자분교로 들어가고 난징이 이제 금방 함락이 되고 나서 이제 강릉분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 내에는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도위원을 했었던 최창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북한에 가면은 1956년 8월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일성에 대항했다가 숙청이 됐던 그 유명한 최창익입니다. 이 최창익은 민족혁명당 내에서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청년 전시복무단이 처음 결성된 거는 우한 쪽에 있던 한커우입니다. 그래서 한커우 지역에서 해서 정식 명칭은 한커우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이었고 이후 우한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청년전시복무단에 여기 있었던 이제 단원들은 대부분 중앙육군 군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다 젊고 급진적이었던 생도들이었는데 이제 최창익은 중국의 항전을 돕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동북으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동북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 만주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조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한반도 북부로 들어가서 독립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랑 마찰이 조금 잦게 돼요. 그리고 이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은 나중에 조선이용대가 38년 10월에 결성되고 나면 거기로 다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에는 한커우 지역에 중국유법 비서 동학회라는 것이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단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학을 말하고요. 법은 프랑스, 비는 스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랑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중국인들이 다시 한커우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항일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단체예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청년전시복무단이 힘을 합쳐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유명한 스페인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1946년, 50년대 이때쯤에
매그넘 포토라는 것도 설립을 해서 유명한 종군 기자인데 스페인 내전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년도에 장제스가 요청을 해서 우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당시 4억의 뭐 중국인 뭐 이런 이제 선전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로버트 카파를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카파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한 시내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일제가 중국한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당시 우한 지역에는 한커우 그쪽에는 이제 영국의 왕립의 분들이 그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레데릭 쉬림턴이라는 사람의 한 앨범이 얼마 전에 해외 경매에서 이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매에 있던 사진, 그 경매에서 나갔던 앨범 사진들을 보니까 당시 한커우 우한 지역에 있던 사진들이 대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중국 유법비서 동학회 총회 제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 그림을 보면은 항전을 위한 이제 우한 뭐 여성이 앞에서 손을 뻗고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약간 아마추어 그림 같지만 저것도 다 이제 항전을 이제 표시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비 커피 음료 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카파가 건물 안에서 찍은 건데, 그래서 이 당시 이 풍경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쉬림턴이 찍었던 앨범에 굉장히 귀중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유법비서 동학회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그림은 이렇게 잔혹하게 희생을 당했던 뭐 중국인들과 그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여기 항전을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내려치고 있는 중국인이죠. 그리고 뒤에 그를 따르는 국민당원들, 그리고 희생된 중국인들, 이런 거를 보고 있는 또 한커우에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렇게 국민당이 일제를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그림 자체는 그렇게 잘 그려진 그림은 아닙니다. 당시 전쟁이 워낙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빠르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거대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마 붙어서 그렸을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다는 모습보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어린 청년의 모습, 그리고 이 대충 사람의 크기만 봐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되죠.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보위대 무한, 그러니까 우한을 지키자라는 이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위통을 벗고 소리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여성, 그리고 착검을 하고 달려나가는 군인, 그 뒤에 막 봉기하는 우한 시민들, 그리고 위에는 폭격이 막 가해지고 있죠. 여기 건물이 보이고, 이 그림에서 되게 흥미롭게 볼 만한 게 여기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게 써 있습니다. 제무한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체, 그리고 77 항전 기념. 77 항전이라는 거는 중일전쟁, 노국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이 직접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최창익을 따랐던 급진적인 청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진광이고, 근데 이 조선청년 전시복무단, 그리고 뭐 의열단, 조선의용대 이런 데서 활동했던 미술가로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장진광이 사실 유일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선전 활동을 했던 뭐 미술가는 아닌 다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뭐 박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도 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우한을 지키자 말고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일제가 항공기로 막 폭격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리고 막 건물들이 폭파되고 사람은 이렇게 폭파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정육점에 있는 것처럼 널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린애가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소 말도 막 죽어 있고. 근데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점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복장이랑 다르게 조선인을 표시한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앞에, 게다가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만화적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생략하고 압축하고 이런 전형적인 만화적인 특징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조선인의 모습을 그린 거로 봐서는 게다가 여기서 유일하게 분노하고 있는 이 조선인, 이런 그림으로 봐서는 아마 이 그림을 그렸던 주체가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선에 나아가고 있죠. 여기 탱크들이 있고 계속 항공기들이 지나가고, 이 그림도 사실 누구의 그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 이 그림은 조선청년전시복무단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유법비서 동학회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 중국 국민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서구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좀 사실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 장진광이 해방하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만화가로 정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아마 청년 전시 복무단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은 당시 일제가 많이 공격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광마력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다 후퇴하고 도망을 갔는데 조선인들만 유일하게 남아서 싸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 우한 지역을 지키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이렇게 미술을 막 벽에다 그렸던 단체는 조선청년 전시복무단이랑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유법비서 동학회, 이 두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에는 드디어 조선의용대가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날짜가 써 있죠. 10월 10일이라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김원봉이 있고 최창익이 있고 윤세주의 모습도 있고요. 여기 어딘가 이 사람인가가 김학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사실 조선의용대가 결성됐다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조선의용대는 사실 국민당이랑 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당이 이들을 정규 군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한 대대로 인정을 한 거죠. 국민당의 한 대대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이라는 명칭을 건의했지만 결국 조선의용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창익 그리고 김원봉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립이 뭐냐 하면은, 당시 우한이 이제 막 폭격이 떨어지면서 거의 우한이 함락되기에 이르니까 김원봉은 이제 본부를 옮겨야 된다. 본부를 옮기고 우린 계속 국민당이랑 싸워야 된다. 황포군관학교에서부터 장제스랑 같이 활동을 했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을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 최창익은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동북으로 만주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서북을 거쳐서 이제 만주를 거치고 한반도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만주로 가기 위해 이미 만주국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만주국도 이제 막 나중에 세워지고 하지만 만주는 워낙 일본이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서북에는 그 팔로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군이 이제 대장정,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대장정을 해서 36년에 연안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팔로군이라고 정식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최창익은 그쪽으로 가서 팔로군이랑 같이 항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창익이 했던 주장입니다. 당시 보면은 조선인이 밀집한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만주의 조선 민중에 의거해서 조선인 항일부대와 합세한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만주에는 뭐 조선혁명군 이런 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북지방의 예난의 중국 팔로군, 중국 공산당 팔로군 지구로 이동해서 항일 투쟁에 합류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동북으로 진출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에 38년 10월 26일에 일제가 우한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용대가 우한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고, 국민당은 이미 후퇴를 했고, 앞에 있었던 청년 전시 복무단은 나중에 전의동맹이라는 거로 이름을 개칭하는데, 전의동맹도 사실상 우한에 계속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결국에 본부를 이제 구일인 계림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계림으로 옮겼다가 40년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중경으로 옮기게 되죠. 충칭으로.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지속적으로 미술을 항전에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계림에 이동하고 나서는 조선의용대 통신이라는 중문으로 발행했던 잡지가 있는데, 이 기관지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기관지에는 당시 조선 이제 혁명가들이 많이 이제 기고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도 이제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다 판화로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밝은 광명의 길 위로 나아가자라는 이렇게 중국어로 써져 있고,
그린 사람은 뇌속이입니다. 이 뇌속이라는 사람은 중국 판화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일본군에게 누가 끌려가고 있고 그거에 울부짖는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이렇게 두 모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항전을 고취시키는 거죠. 이 판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역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EK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니셜을 쓴 건데, 그 조선의용대 독립동맹을 많이 연구하셨던 여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EK를 보고 이 사람이 조선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역군이라는 동명이인의 중국 판화가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이니셜을 쓰는데 그 사람은 LK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인물이고, 이 사람이 역군이 정말 조선인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조선의용대 통신은 자기들이 1938년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항전을 하고 있고 우리의 항전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40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내, 그러니까 38년도, 39년도 이때 사이 동안 이루어졌던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삐라를 인쇄 살포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팜플렛 삐라 표를 인쇄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팜플렛을 5만 장, 삐라를 50만 장이나 뿌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형식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술 선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문자, 언어로 선전하는 외에 만화, 인형 등 각종 형식과 도구를 이용해서 임기응변을 했고 그걸 통한 대적 선전 공작을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선의용대 통신이라는 이제 기록 영화를 한 편 만들죠. 여기서 김원봉 선생이 연설했던 유명한 영상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그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모노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사람이랑 여기 일본군이 이렇게 있고 일본어로 써져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인들한테 니네들이 이 전쟁에 참가한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니네가 얼마나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계속 이런 삐라를 날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화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조선 청년 전시복무단이 이제 했던 그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가 결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전시복무단은 다 제2구대로 들어갑니다. 의용대 내에서는 1구대, 2구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선전공작을 했던 사람들은 다 1구대, 2구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1구대는 대부분 대적 선전을 하기 위해서 전선 앞으로 가서 이제 확성기 같은 거를 사용했고 이런 사람들이고 삐라를 직접 날리는 사람이고, 2구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2구대 사람들이 다 최창익을 따르기 때문에 애초에 계림으로 넘어가질 않고 한 40명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 중에 19명 정도가 이제 가장 주력인 사람들이고요. 최창익의 가장 측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우한 지역에, 그러니까 우한이 완전히 함락하기 전에 이 우한 지역에는 동북 항일 구국총회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동구총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동구총에 있던 사람이 이 왼쪽에 이 안경을 쓴 한낙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낙연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미술가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지금 저기 연변의 조선족 쪽에 가면은 이 사람을 거의 최고의 미술가로 지금 치고 있어요. 길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상해에서 이제 유명한 중국 미술가들 밑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나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도 계속 항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항전의 대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의를 해서 지키고자 했던 거는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조선의용대의 2구대 사람들 중에서 장진광 그리고 이명은 이제 장진광이랑 같이 많이 활동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이 이명 그리고 장영, 왕수성 이 네 명이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동북항일구국총회에서 했던 한 행사를 참여하게 이제 돼요. 근데 거기를 참여해서 어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게 한낙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포함한 조선의용대들이 이제 동북항일구국총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난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예산도 없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낙연이 당시 팔로군 우한 판사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극부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조선의용대들을 예난에 팔로군이랑 합류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라견은 조선이용대가 최창익과 그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예난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라견은 거기서 이제 막 스파이, 그러니까 국민당이랑 뭐 일제 구역에 이런 데로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바오지라는 곳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라견은 이제 체포됐다가 나중에 결국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면은 이제 저 멀리 가가지고 이제 벽화를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용대 그리고 한라견 이 사람들은 결국 예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예난인데요. 여기 보면 바오타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진광과 그리고 조선이용대 대원들은 이제 1938년 겨울 무렵에 이제 예난 지역에 들어갔고, 이들은 다시 한번 중국의 팔로군 밑에서 다시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항일군정대학,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인데요. 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4기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1, 2기 정도에는 무정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4기에서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간부 양성 과정에 입학을 해서 여기서 정치, 군사, 뭐 역사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진광은 졸업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팔로군 제3대대 4대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팔로군 제3대대 4대는 주로 선전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어가지고, 여기는 마오쩌둥이 굉장히 많이 연설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장진광은 여기서 직업을 얻게 되는데, 항일군정대학의 이제 총교, 항일군정대학의 이제 전체 중에 정치부 선전반에서 미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팔로군이 미술을 얼마나 자주 활용을 했고 미술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는 그 뒤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루신예술학원이 있었죠. 예난 지역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정률성 같은 사람도 나온 곳이고요. 이 루신예술학원은 항일군정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마쳤던 미술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판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판화가들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다 그들의 제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루신예술학원이 대체 미술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이 사람들이 미술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항전인데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미술교육이랑 훈련을 병행해서 각 항일 근거지에 미술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항전 미술에 종사하는 선정 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루신예술학원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루신예술학원이랑 조선이용대의 관계가 좀 독특한데요. 조선이용대는 당시 5중대였고 루신예술학원은 6중대. 이 둘은 팔로군 야전정치부 제2형에 소속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광화랑 그리고 윤세주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던 그 반소탕전에서 이 둘이 같이 움직였던 이제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예난 지역에 있었던 루신예술학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술가가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항전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미술가들은 국통구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국민당 통치구역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 예난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에 문예강화운동이라는 이제 마오쩌둥의 엄청난 연설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직후 팔로군 지도부들과 이렇게 같이 찍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주더도 있고요. 여기 마오쩌둥이 있고, 뒤에는 이제 다 미술가들입니다. 뭐 여성, 남성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장진광은 여기서 특별한 인연을 많이 만들게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장진광입니다. 여기 안경 쓴 사람은 장계인이라는 또 중국 미술가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우잔페이라는 판화가입니다. 이 사람도 중국의 뭐 혁명미술사 뭐 이런 거에서 꼭 언급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앞에 있었던 루신예술학원의 또 교원이기도 해요. 여기서 또 그림을 배우고 그 문학가 루신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잔페이는 나중에 이제 항전이 끝나고 그리고 국공내전이 끝나고 이제 중국 정부 밑에서 이제 미술가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좀 고초를 치르고,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난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술가들끼리 회고록을 한 편을 내요. 그게 바로 연안세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두 편의 글을 실습니다. 한 편은 뭐 8톤짜리 그림 뭐 이런 글이 하나 있고, 다른 한 편은 이 이국전후라는 글을 쓰는데, 여기에 장진광이랑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뭘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용모를 가졌고, 이거를 세세하게 다 적는 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잔페이가 장진광을 어떻게 언급했냐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전쟁 와중에도 조선혁명미술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조선혁명미술가 장진광 동지는 연안 항대의 한 연대에서 나와 정치 없이 떠들며 함께 정치 군사 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성광령 병고에서 진찰기 근거지, 진찰기에서 진기로의 전선으로 이어지는 긴박하면서도 활발한 혁명미술 작업, 그리고 반소탕전, 이거를 지속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친근한 우정으로 맺어졌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같이 콤비처럼 중국 이제 항일군정대학이랑 뭐 예난의 뭐 타이양산 이런 데다가 막 보내는 온갖 신문과 삐라의 모든 그림들을 이 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로그는 이 문화운동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 음악, 뭐 체육, 뭐 무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인데, 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말한 게 그겁니다. 문화운동을 강화시키는 거는 승패를 결정하는 무력 투쟁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선이용대 같은 사람들이 미술을 그렇게 활용한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일군정대학, 뭐 루신예술학원, 신문, 잡지사, 학교, 작가협회, 극장 등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팔로곤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오쩌둥은 항일군정대학 그리고 루신예술학원 간부들에게 이 간부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미술,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자면은 예술을 통해서 항전을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일구국에 대한 간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민중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미술로서 선정과 선동의 중요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했던 말이 유명한 게 이겁니다. 미술은 혁명을 위해 봉사하여 무상 계급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항일군정대학은 장진광이랑 이제 우잔페이한테 문화활동에 대한 뭐 금전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총교 정치부의 주임이었던 장지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항일운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팔로군 내 예난 지역에서 했던 모든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월 혁명절 이런 거를 기념해서 벽화, 뭐 포스터, 뭐 온갖 손으로 그리는 거를 다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항대 5주년 이때 기념대회에도 포스터 같은 거를 많이 그려달라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루신예술학원의 부총장 천티엠프, 그러니까 진철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판화가인데, 이 사람도 또 직접 요청을 합니다. 이 장진광이랑 우잔페이가 그렇게 항전 그림을 잘 그린다던데 하면서 제1회 전사운동대회에다가 내걸 대형 그림을 그려달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전사운동대회는 말 그대로 전 사단의 운동회 개념인데요. 이 운동회를 통해서 같이 전우회를 이렇게 고취시키고, 그래서 항전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운동회를 개최했던 건데, 여기에는 이제 막 엄청 대형의 막 지도자 막 그림들이 걸려 있고, 막 포스터들, 뭐 일본군을 무찌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로 널려가지고 그리게, 그런 거를 이 둘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은 이때 당시 뭐 우잔페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사진을 찍어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뭐 그때를 되돌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보면은 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 포스터들이고 대부분은 다 표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를 그리는 거죠. 이게 팔로군 정치부의 벽화인데, 이게 정확히 누구의 그림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팔로군이 일제를 쫓아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서북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고, 124단 정치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겁니다. 뭐 표정물이나 아니면 군사 훈련물 이런 데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뭐 표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야전군의 이제 모습을 사실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요, 이걸 약간 늠름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아까 이 사진의 이제 확대된 모습이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장진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제 친구들이 생깁니다. 다 중국 미술가들이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잔페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항일군정대학에서 인쇄를 담당했던 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장계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직 누군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밖에 아까 전에 그 확대해서 보여줬던 사진인데 똑같습니다. 장진광, 서야, 우잔페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우잔페이가
10년대 정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글을 막 회고하는 글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그 회고 책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장진광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항대는 이런 것들도 요청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 항대가 항일군정대학의 줄임말인데 이 항대의 기관지를 발행을 하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팔로군이 행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잔페이가 그린 거고 이게 장진광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을 타고 총을 들고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제는 이렇게 일본군은 짓밟혀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항대 정치부 출판이라고 써 있고 40년 정도 무렵에 만든 잡지입니다. 뭐 그 밖에는 이런 만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항대의 깃발을 꽂고 일본은 쥐처럼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놀라고 있는 일본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깃발을 온몸에 꽂아놓고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는 일본군 위에 여유 있게 이제 글을 읽고 있는 팔로군의 모습,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적군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전의를 더 고취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진광은 이 밖에 3대대, 아까 말씀드린 3대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지 말고 신문도 또 발행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신문이 타이양산 위에 있던 뭐 조선인 이제 무장 세력들과 그리고 중국인 무장 세력들한테 이제 쉴 때마다 이제 신문을 읽게 하는데 그 신문에다가 뭐 만화도 그리고 막 그런 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했던 이름이 3대대 생산 돌격 전간이라는 이제 신문이었는데 그 신문을 아예 장진광 한 명한테 다 맡겨오래요. 그래서 그 신문에다가 이제 뭐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장진광의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잡지를 발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활동이 이제 기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 청년연합회인데요. 장진광은 항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41년에 산시성 타이양산 인근에서 화북 조선 청년연합회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해요. 이 단체가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조선의 해방 그리고 자유민주적 공화국 수립, 일제 타도를 목표로 삼는데 이들의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여기에서 조선인 단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했던 거죠. 조선 이용대는 본부가 계림이랑 중경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예난 지역에 있던 우리들만의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일찍부터 정착했던 무정, 그 밖에 진광화, 최창희, 윤공음, 이철중, 김강, 허정숙, 뭐 장진광 이런 사람들 21명이 모여서 조선 청년 연합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1명인지 11명인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은데 그 박이루라는 사람이 이제 우린 그때 21명이었다라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대회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보통 21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장진광은 여기서 선전부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장진광이 선전부장으로 취임됐다는 것은 사실 놀랍진 않은 게 이미 항대에서 그렇게 많은 미술활동과 선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진광을 선출을 했던 거죠. 이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하나는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장은 무정이 되고 교관은 최창익, 한빈, 윤세주, 박효삼, 박무, 장진광입니다. 사실 이때 군정학교에 윤세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윤세주는 좀 더 뒤에 나중에 들어와서 군정학교에서 교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의용대를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화북지대라고 바꾸는 거죠. 중경이랑 이제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대장에는 이제 박효삼, 뭐 이익성, 김학무, 뭐 여러 이런 운동가들이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장진광은 유수대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대 화북지대는 이제 전투를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호가장, 형태전투, 편성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호가장 전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김학철 선생이 여기서 이제 다리를 잃고 나가사키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김학철 같은 경우는 장진광이랑 워낙 가깝고 친했고 이랬기 때문에 둘이서 막 얘기했던 얘기들 보면은 나는 호가장 전투에서 했다가 나가사키 형무소에 뭐 일사에 수감됐는데 너는 어디였냐 했더니 나는 이사였다 이랬더니 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표기도 좀 해주지 그랬냐 막 이런 둘이 얘기를 또 주고받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호가장 전투에서 여러 조선인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가장 전투를 치르고 나서 화북지대원들이 이렇게 가묘를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42년에는 이제 일본이 파산사단이라는 걸 결성을 해요. 이 파산사단이 뭐냐라고 하면은 타이양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인근에다가 군대를 파산사단을 한 3개를 배치를 시켜서 우리가 팔로군의 행적들을 다 낱낱이 보고 그들이 뭐하고 뭐 먹고 이런 거 살펴서 우리가 마치 팔로군인 것처럼 해서 팔로군을 제일 잘 알아야지 팔로군을 해치울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파산사단을 결성을 해요. 그 파산사단 중에 한 명이 그 거기에 이제 소장급이었던 사람이 또 홍사익 그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1942년 5월 달에 이제 일본군이란 걸 이제 소탕전이라고 그러고 팔로군이랑 조선인들은 반소탕전이라고 그러죠. 이 반소탕전에서 진광화 그리고 윤세주 그리고 팔로군에는 좌권이라는 이제 장군이 이제 이 대표적인 이 3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특히 조선인 집단에서는 진광화랑 윤세주가 사망한 게 굉장히 타격이 많이 컸을 거예요. 워낙 지도부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나자 이 사람들의 이제 유해를 이제 약간 감회장을 해둡니다. 감회장을 해놨다가 이제 조금 반소탕전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장진광이 이 유해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비석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비라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다 설계했던 사람이 장진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진기로회가 이제 화북청년연합회가 있던 곳인데 이 진기로회 지역에서 항일순국 열사묘소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고 착공 기념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뭐 그린 사람이야 뭐 정해져 있지만 이 모습이 진광한지 윤세준지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네? 좌건인가요? 네. 아, 근데 이게 좌건의 모습이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제 타양산의 이제 성문촌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반소탕전이 일어나고 나자 이제 화북청년연합회는 이제 2차 당대표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무장투쟁을 강화하고 인근에 있는 조선인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는 더 규모를 키우고 항전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화북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난 지역으로 들어왔던 김두봉이 주석으로 취임이 되고 이제 무정이 회장으로 이제 추대됩니다. 당시 이제 무정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조선 학생에 대한 일본 파시스트의 노화교육, 황국 신민교육을 반대하자 뭐 이런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44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랑 아까 앞에 있었던 그 화북청년연합회 사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양진아라는 보도사진가가 한 명 있는데 그 보도사진가가 그 화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화집을 보니까 이 조선인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보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무정에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볼 수 있었더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보통은 맨날 말 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독립동맹은 이제 기존의 의용대 화북지대를 개편해서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꾸고 이거를 당군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용대랑 다르게 정말 정식 군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팔로군이 그걸 또 승인을 해줬고, 조선의용군은 이제 1대부터 3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익성, 김세광, 왕자인 이런 사람들이 대장으로 들어가고 지도원에는 이런 사람들, 네, 이렇게 들어갔고, 독립중대에 이제 장진광, 최창익, 한빈, 양민산, 이달, 장지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워낙 가까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중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맹 초안인데요. 이 초안에 보면은 독립중대 장진광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광이 여기서 했던 것들은 보통 선전 활동, 그러니까 뭐 삐라를 만들거나 뭐 위조증을 만들어 가지고 국통부나 일제 구역으로 이제 잠입할 수 있는 그런 증을 보통 만들고 했는데, 또 장진광이 이때 흥미로운 역할 중에 하나가 통역가, 번역가였어요. 1944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미국 고찰단 성원들이 예난에 방문합니다. 이 당시 고찰단 성원들이고요. 이 고찰단 성원들이 여기에 와서 하고자 했던 거는 당연히 팔로군을 만나고 항일군정대학을 방문해서 연설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를 방문하고 나니까 이제 또 조선인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거기를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군정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이제 이들이 연설을 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뭐 펑더화이나 이런 팔로군 지도부들도 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실 거기 내부에는 조선인 중에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 조선인들도 있었어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공산주의자 뭐 아니면은 뭐 반전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4개 국어를 앞에서 연설했던 사람이 바로 장진광이라고 그런 회고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5년에 미국이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원폭이 떨어지고 나니까 조선이용군이랑 그리고 팔로군은 이제 빨리 이제 한반도로 이제 진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스탈린이 소련군을 바로 한반도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남은 이제 일본군들이 다 전의를 잃으니까 빨리 소탕해가지고 한반도에 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제 하죠. 결국에 스탈린의 이제 그런 것들은 성공을 해서 한반도 북부로 들어가고 북한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용군은 팔로군이랑 같이 팔로군, 신사군 이제 3개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만주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귀국 직전에 이렇게 동맹원이랑 독립동맹이랑 의용군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기념비적인 사진이 이렇게 한 장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낙양을 거쳐서 만주를 지나고 결국에 한반도 이북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격대원들이 북조선 공산당을 세우고 사실상의 정부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45년도 12월 달에 이르러서 이제 의용군이랑 그리고 독립동맹 구성원들, 특히 지도부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소련군이 막고 무장해제시키고 결국에 그랬었죠. 이제 들어가고 나서 독립동맹들이 이렇게 단체를 사진을 찍습니다. 보면 박효삼, 무정, 한빈, 김두봉, 아니 무정이고, 네, 그렇게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허정숙, 이 사람 그 말 타는 그 여장군 그 이름이 뭐죠? 김명시였나?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장진광입니다. 저도 여기 장진광이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이 독립동맹은 이제 북한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국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신민당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장진광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고 나서 평안남도 쪽에다가 이제 주소지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민당의 평남 대표로 이제 장진광이 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신민당이랑 그리고 북조선 공산당이 결국에 합당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진광은 일체 정치 활동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신민당이야 독립동맹의 사실 후신 같은 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자기가 꿈꿨던 그런 국가의 형태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미술가로서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진광이 이때 미술가로 활동했던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정체성, 그러니까 뭐 포스터나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를 보통 그래픽, 출판 미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북한에서는 소련식 말인 그라위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그라위크라는 이 분야에서 이런 뭐 표지, 뭐 잡지나 신문에 뭐 이런 뭐 표지를 장정을 한다거나 뭐 만화를 그린다거나 포스터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진광이 총책임을 맡게 됩니다. 국가에서. 북한 정부의 총책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호랑이라고 노동신문사에서 만든 겁니다. 47년도 건데요. 창간은 46년에 했습니다. 이 호랑이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은 이제 장진광, 그리고 여기 창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뒤에서 이따 사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름이 정창파입니다. 이 사람이 본명이 신해균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삼촌이 누구냐면 신익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기사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이 사람을 복권을 시켰어요. 장진광은 아직도 숙청이 돼서 종파분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북한에서 다시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저도 이렇게 신익희의 족보 같은 걸 좀 뒤져보니까 해균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랑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장진광, 그리고 이 정창파, 그리고 김학철 이런 사람들이 이 잡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태극기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달러 장사는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미국을 규탄하고 뭐 제국주의, 자본주의를 막 비판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렸던 이 장진광의 그림입니다. 본인도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미국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북한인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걸 비판을 하면서 이 엉클샘의 모습을 하고 이게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눈을 부릅뜨고 워싱턴의 명령이다라는 망치를 들고 조선 식민지화를 하는 이 팻말을 들고 있는 다른 국가 사람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이제 조선 인민을 형상을 한 거죠. 그리고 1948년이 되면 이제 북한이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잡지 이름이 호랑이에서 활살로 바뀝니다. 이 활살은 화살의 방언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국기가 바뀝니다. 인공기로 바뀌고요. 이 인공기를 도안했던 사람이 아까 그 신해균, 정창파랑 장진광 이 둘이서 총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밖에 뭐 국장, 지폐, 뭐 이런 국가 상징물들을 이제 다 도안했던 사람들이 장진광, 정창파입니다. 그래서 이 활살 그리고 호랑이 이런 거에 책임 주피를 해가지고 만화가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사람이 이 장진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 또 북한은 문화선전성을 두고 그리고 인민군 산하에다가 문화훈련국이라는 걸 뒀는데 그 이 두 단체는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온갖 시각예술들을 총괄하는 이제 기관이에요. 거기 밑에는 이제 뭐 신문사, 뭐 잡지사, 뭐 미술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술가, 정식 미술가,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정식 미술가가 장진광이랑 정창파였던 것이었습니다. 정창파입니다. 네. 그리고 장진광이 그때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뭐 조국 통일의 뭐 승리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공화국은 지금 계획량을 추가로 완수하고 있고 미국은 뭐 내란 도발에 물자를 조사하고 있고 뭐 그냥 미국을 비판하고 공화국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그림인데요. 뭐 이제 달러 장사꾼 미국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56년도까지는 계속 미술가로 활동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화 잡지의 책임주필, 뭐 문화선전성 그리고 뭐 미술동맹의 기관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중앙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러는 이제 와중에 1956년에 왼쪽에 이 김일성이죠. 이 김일성이 유럽을 이제 순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와중에 최창익, 박창옥, 서희, 윤공음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꾸 한국 전쟁의 책임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라이벌 같은 존재들을 한 명씩 다 숙청을 했잖아요. 뭐 이승엽이나 그리고 뭐 박헌영 그리고 연안파에서는 무정, 박일우 같은 사람이 이미 50년, 53년에 숙청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김일성의 사실상 오른팔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용건이 이제 그거를 미리 알게 돼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노동당 2차 전원회의를 56년도 8월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국내에서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연안파를 막 비판을 합니다. 이 네 명을 종파분자. 그러니까 우린 특정한 종파가 연안에서 활동했던 그 종파를 이제 막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박헌영, 이승엽, 허가희, 박일우, 최창익, 박창호 이런 사람들을 종파분자, 간첩 반혁명분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이 글은 58년도에 쓴 글입니다. 여기서 뭐 최창익 도당들의 폭로 숙청을 이미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장진광이 이제 연루가 되게 됩니다. 이미 최창익, 박창욱, 서희, 윤공은 이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꾸준히 활동을 했고 국가의 중요 간부였는데 장진광은 사실 계속 미술가로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장진광을 숙청하는 이유랑 명분은 사실 굉장히 뻔해요. 이들을 숙청하면서 이들이랑 가까웠던 사람들을 내몰기 위한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진광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장진광은 56년도 8월 종파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스탈린이 53년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서기장을 했던 사람이 흐르쇼프인데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맹비난을 한 사건이 있어요.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이 여태까지 그렇게 독재를 하고 많은 뭐 간부들과 이 사람 너무 많은 대숙청을 벌였으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탈린을 마구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북한에도 사실 북한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여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던 백화제방, 백화쟁명을 보면서 우리도 학자들의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여성도 숙청이 됩니다.
장진광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화가들에게는 창작의 자유랑 그리고 창작에서 개성의 자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 가지고 이 박승희라는 사람이 58년도 여름이 되기 전에 장진광을 비판하는 글을 조선미술이라는 이제 북한의 미술 잡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글을 3장, 한 4, 5장에다가 해서 장문으로 실어요. 제목도 뭐 장진광의 반동성 막 이래가지고 장진광이 숙청돼야 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이제 뭐 비판하는 거 보면은 당 문예 정책을 반대했고 동지들 간의 불신임과 이간을 조성했고 뭐 반당 종파 분자로 전락해버린 장진광과 같은 분자 뭐 이 아까 그 활살인데요. 이 활살은 적지 않은 지면을 이자에게 내주었고 일부 만화가들은 농락을 당했다. 그리고 뭐 미술 분야에서 직접 악랄하게 행동한 장진광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진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문예 정책을 왜곡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장진광이 그렸던 그림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막 요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몇 호로 뭐 몇 년도 몇 호로에는 어떤 그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고 장진광이 숙청이 됐으니까 잡지는 아마 폐기를 했을 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솔직히 그냥 소위 말하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이제 장진광을 비판을 한 거죠.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게 약간 장진광도 연안파인데다가 이미 박헌영은 숙청이 됐고 이러니까 여기 보면 미제고용 간첩 두목 박헌영이 가증하고 추악한 재상 전모를 폭로한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미군 메가던가요? 하여튼 이 미군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장진광이 이 미국 사람들을 이제 비유를 해서 박헌영이 숙청당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거를 조선 인민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밖에도 뭐 막 박헌영이 숙청됐다는 걸 뭐 슬퍼하고 뭐 인민들이 뭐 꿇어서 막 울고 있다 막 이런 모습을 그렸다는데 다 뒤져봐도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진광의 숙청이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아까 이 오른쪽 이 사람이 정창파입니다. 신익희의 조카인 정창파고요. 사실 이 사람도 뭐 장진광은 사실 연안파의 주류였기 때문에 김일성 초상 이런 걸 절대로 안 그렸어요. 그리기가 정말 싫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 정창파도 사실 연안파예요. 이 사람은 노동자로도 막 신분을 막 숨겼다가 그러니까 난징 이쪽에서 국민당 밑에 있던 이제 미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술을 배우고 나중에 해방구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중국 미술가들이랑 이 사람은 아초에 같이 활동을 했고 중국 예난 지역에서 해방일보라는 또 이제 해방화보라는 걸 내는데 그 해방화보에 이 잡지 편집에 책임도 맡고 이런 중요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이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뭐 스탈린의 김일성 이것도 스탈린이죠. 그거랑 뭐 역사 위인들의 막 초상도 많이 그리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정창파고요. 왼쪽은 이여성입니다. 여운형이죠. 이여성은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화가 중에 익회대라고 있잖아요. 익회대의 형이에요. 그리고 익회대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여성의 본명은 이명건이고요. 그리고 여성, 청정 이런 것들이 당시 이여성이 사용했던 호입니다. 그래서 이 이여성도 나중에 48년도에 그때 연석회의 때 이제 소위 월북을 한 게 된 건데요. 월북을 해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데서 강좌장을 하면서 거기서 김두봉이랑 이제 가까워졌던 거죠. 김두봉이 교장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이여성이 연안파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이여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화가 근원 김영준이에요. 그 근원 수필을 썼던.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준이 정말 이여성을 싫어했거나 이래서 비판한 게 아니라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진광을 비판했던 박승희라는 사람은 또 장진광의 1등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스승을 막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여성을 비판했던 김용준 이 둘 간의 관계도 정말 사실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이 이여성을 2번이나 연재를 해서 막 비판을 한 건데 거기 이여성을 비판한 글에서도 이여성이 숙청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김두봉을 따르는 뭐 학자라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더 늦게 60년에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정창파 같은 경우는 장진광이 57년, 58년 사이에 숙청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59년도에 이제 노동당 이제 대회를 여는데, 거기서 미술가들을, 숙청된 미술가들을 다 나열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 정창파, 차대도, 김순희 이런 사람들인데, 김순희라는 사람은 여성동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박정혜, 여성동맹 위원장이었던 박정혜 밑에서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차대도 뭐 이런 미술가들도 있는데, 차대도 같은 사람도 전혀 연한파랑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뭐 이 여성 같은 경우처럼 엮어버린 거죠, 다. 그래서 연한파는 56년을 시작으로 해서 57년, 8년으로 이제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부터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숙청됐던 사람들인 거죠. 무정은 이제 한국전쟁 책임을 물어서, 무정은 워낙 인민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이라서 김일성이 제일 거슬렸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50년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무정을 이제 숙청을 해버리고, 55년도에는 박일우를 숙청합니다. 박일우는 워낙 뭐 주더, 뭐 펑더화이 이런 팔로군이랑 밀접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다음으로 보내고, 그리고 최창희, 이제 종파 사건 때 최창희, 윤공음, 방호산, 한빈 이런 사람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장진광을 이제 숙청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58년도에는 이제 김두봉을 숙청하면서 2년이 지나고 이여성 같은 사람들을 연한파랑 묶어서 이제 숙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한파는 사실상 중요한 핵심 간부가 남았던 사람은 김창만이나 이제 허정숙 같은 사람인데, 김창만은 이제 노동당에 사실상 충성을 했다면 충성을 한 거고요. 허정숙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간에 한번 뭐 좌천도 되고 이러긴 했지만, 네, 김창만은 결국 숙청이 됐죠. 허정숙은 좀 이제 살아남은 경우고. 그래서 연한파는 사실 북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이제 자기들의 혁명사, 항일운동사를 유일하게 만주로만 둔 거죠. 김일성의 유격대만 살리고 나머지는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북한 미술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선 화보라는, 북한에서 50년대부터 발행했던 화보가 하나 있어요. 근데 2018년에 흥미로운 사진을 한 편을 봤는데, 북한이 요새 주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50년대나 옛날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원을 하면서 48년도 연석회의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몇백 명의 단체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김일성이 가운데 있고 옆에 박헌영이랑 뭐 김두봉이랑 사진이 다 그대로 있는 거를 싫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정창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정도에 북한에서 복권을 시켜요. 그 이유가 김정일이,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제 죽고 김정일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기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이제 그 너무 세대가 지나니까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옛날 문서들을 보니까 이거 정창파구나 해서 장진광 정창파 나왔겠죠. 근데 이제 정창파만 복권을 시킨 겁니다. 근데 왜 정창파만 복권시켰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왜 장진광은 아직도 종파 분자인지 의문이긴 한데, 이 장진광이 이들이랑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파는 뭐 독립동맹이나 이런 데 관여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그 연안에서 같이 활동했던 우잠페이는 56년 12월 29일에 장진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장진광이 보낸 답신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조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읽어보니까 뭐 강동군, 여기가 어디 면이었는데 하여튼 여기 삼산리, 여기가 이제 평안남도 이제 주소지입니다. 여기 장진광이라고 자기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56년 이때가 사실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57년 여름에 장진광이 숙청이 되거든요. 장진광이 숙청됐다는 사실이 되게 재밌는 점을 좀 볼 수 있는 게, 활살, 조선미술 이런 잡지가 있는데 항상 잡지 끝에 보면 편집위원, 책임주필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만 이렇게 뭘 붙여놓고 빈칸 처리를 시켜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편집위원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숙청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때가 딱 종파 사건이 지나고 한 명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리고 58년이 돼서 제자를 시켜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완전 축출을 이제 시켜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잠페이는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80년에 장진광을 회고하는 이국전후라는 글을 실어서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그런 구절을 얘기합니다. 난 장진광이 지금
북한에서 아직 조선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수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장진광과 이제 항일투쟁을 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를 쓰는데, 이 이백이 했던 송우인 벗을 보내며라는 이 시의 구절을 몇 개를 바꿔서 뭐 청봉은 태북에 길게 누워 하얀 눈촌 산촌에 쌓여있네. 여기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전장에서 만리를 가야 하리. 구름은 떠나는 그대의 마음이요 지는 해는 벗의 정이라네. 손을 흔들며 떠나가니 그대 태운 말도 쓸쓸히 우는구나 라는 이 시를 장진광에게 바쳤습니다. 이 둘은 이제 반소탕전 이후로 완전히 이제 만나질 못하고 계속 편지만 주고받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장진광의 항일운동 했던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장진광을 이제 연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점도 많고 그랬습니다. 많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동북 지역에 남았거나 혹은 뭐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진광처럼 완전히 잊혀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반공주의에 이제 휩쓸려 버리거나 북한에서 뭐 종파분자 계속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 시대에서 과연 이 장진광이랑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희생이랑 그 가치, 희생 이런 걸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저는 좀 그런 의문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진광한테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북한의 모습을 과연 꿈꿨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고자 했던 그 뭐 계급투쟁, 뭐 해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민족의 이제 뭐 자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들이 한 이념으로 사용이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삐라나 뭐 유인물 이런 거 남아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번 어디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있고 옆에다가 막 표를 써놓고 의용군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게 또 다른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용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용군 본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뭐 소규모에서 이렇게 좀 소수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거에 뭐 실물을 보거나 아니면 정확한 그런 건 볼 수 없고, 확실한 건 의용대다, 우리 의용군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놓은 삐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라는 게 38년도 10월에 생기잖아요. 이 의용대가 민혁당, 조선민족혁명당 있잖아요. 그쪽이 다 이제 흡수되면서 들어가고 정규 이제 군사교육을 받던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장진광도 이제 저절로, 그러니까 장진광이 황포군관학교를 나왔다가 중앙육군 이쪽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학철 선생이나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보면은 다 루트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몇 명의 이제 소수의 이제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 간부로 키우고 계속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안에서 이제 무안의 한커우 쪽, 이제 무안 그쪽에서 의용대가 이제 10월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26일에 다 후퇴를 해버려요. 26일 다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그 사이에 26일 막바지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을 이제 광마략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조선인들만 남았다라고 해요. 이제 의용대는 사실상 본부를 계림으로 넘어가기 막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최창익 그쪽 그냥 소위 최창익파라고 하는데, 그 최창익파고, 이 최창익파가 조선 청년 전시복무단, 그리고 나중에 전의동맹, 이 분파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장진광이 끝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무안 시내 뭐 이런 데다가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진광이 아마 그때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까 뭐 중국 유법비서동학회 이런 것들처럼 중국인들도 워낙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락연 이런 사람도 당시 무안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선인 뭐 미술가라는 이제 정말 미술을 교육받아서 미술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장진광 말고는 확인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어디에 있을 텐데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좀 흥미로운 거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숙청이 돼도 그 사람들의 묘까지 없애거나 뭐 시체도 막 완전히 산산이 없애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단위로 어디다가 뭐 고향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근데 뭐 또 무정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기 항일 열사 그쪽에 무덤으로 이렇게 네 애국 열사는 그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가족까지 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다그 사람만. 네, 그래서 뭐 시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닐 테고 묘 어디에는 이렇게 다 북한에 나중에 언젠간 북한을 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아직 그 소재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죠. 네,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그런데 있으면은 그런 거는 볼 수는 있지만 박헌영이요? 박헌영 같은 사람들도 딱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북한에서 완전 금기시되는 그런 종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네 예전에 그 아드님 성함이 뭐였죠? 그 네 원경 스님 같은 분들이 워낙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끝까지 못 보신 거죠.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에 있는 학자들이 네, 그런 반동 얘기도 하지 말라 이런데요. 네 그런다고 저도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남북 역사학자 교류할 때 네, 다 물어봤는데 네. 말도 못 꺼내게 했대. 자기네들도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장진광에 대한 저도 이거 하면서 장진광을 회고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연변에 있는. 그래서 연변에서 낸 뭐 의용군 책들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장진광을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미술을 배웠던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조금씩 틀리고 이러는데 다 장진광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아까 46년에 인터뷰한 데 있잖아요. 신천지는 거기에 35년이라고 35세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강만길 선생님, 뭐 성대일 이런 선생님들이 인명사전을 낼 때 그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12년생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아까 봤던 우잠페이는 1908년생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우잠페이는 그렇게도 했어요. 자기보다 3, 4살 위였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황포군관학교 장진광이 입학했을 당시가 25년에서 27년 사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년생이라면 그때 청소년이에요. 중학생 이런 나이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나이를 이제 숨기고 들어간 사람도 많긴 했지만 거의 이제 황포군관학교 이제 목록이 있어요. 입학생들. 근데 거기에서 조선인 중에 나이 제일 어렸던 사람이 19살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잠페이가 회고했던 그 나이라면은 그 나이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잠페이가 자기보다 또 형이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잠페이 회고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김학철이 회고했던 거 보면은 하와이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렇게 있었잖아요. 김학철이 장진광이 둘째예요. 첫째 형이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미군 잠수부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형 그쪽 유족들은 아마 지금 하와이에서 어디 한인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찾아보려고 뭐 하와이 한인 사회 뭐 이런 데도 막 해봤는데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북한에 다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미술가로 막 그 시대의 장진광을 기억하는 누군가도 좀 남아 있을지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네, 어렵죠. 네. 북한에 있는 자료 확인할 수 없어서 선생님께서 잠깐 연한 자료만 계속.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자료는 뭐 거의 막 저기 조선족 쪽에서 내는 것들, 중국 자료, 북한 자료 이런 건데 숙청대고는 언급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데가 문화선전성 이런 데여가지고 그쪽은 막 정식 문서를 뭐 어디다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네.